명절 아침, 이하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4살의 출판사 에디터인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 박민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아마도 그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여보, 오늘은 제발 엄마 말씀에 맞춰줘. 알았지?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곡함보다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 5년 차, 그녀는 이미 이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죠. 시댁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각정옥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제 오니? 명절 음식 준비가 얼마나 바쁜데? 하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장 다니는 여자가 집안일은 언제 배웠다고 도와준다는 거야? 정옥 여사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며느리 체면 좀 세워봐. 친척들이 다 오는데 말이야. 하윤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넘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여러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시누이 박소연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벌써부터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죠. 형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윤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 안 하는 며느리가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제넘는 며느리가 된다는 거려. 정옥 여사는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도 그렇게 입고 왔니? 명절인데 좀 더 단정하게 입지. 하윤이 입은 건 깔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였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눈에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죠. 부엌 한편에서 하윤은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했어요. 문제는 추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얼어붙는 무언가였죠. 체면, 전통, 가문, 그런 단어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은 하는데 재주는 없네. 정옥 여사의 독설이 또 날아들었어요. 주변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죠.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주방에는 이미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찜, 명절상을 가득 채운 요리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하윤은 앞치마를 두르며 어디서부터 도와야 할지 살폈죠. 그러나 정옥 여사는 그녀의 손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 내가 하면 간이 안 맞아. 시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손을 멈췄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설거지를 하자니 아직 설거지할 게 없었고 상을 차리자니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소연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그냥 거실에 앉아 계세요. 엄마가 형님 음식 손댄다고 뭐라 하실 거예요. 하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앉아있으면 일 안 한다고 할 텐데 도우려 하면 손대지 말라고 하니 말입니다. 결국 하윤은 거실로 나와 소파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TV 앞에 모여 있었어요. 남자들은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떠들었고 여자들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죠. 하윤만이 어중간한 위치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 씨, 회사 일은 어때요? 친척 언니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그 순간 정옥 여사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출판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화제를 돌렸죠.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이곳에서는 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 차리자. 정욱 여사의 지시에 따라 여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하윤도 일어나 접시를 나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사상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명절상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서 앉아요, 형님. 소연이 하윤을 식탁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시어머니가 앉을 자리 바로 옆이었죠.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정욱 여사가 식탁으로 다가오는 순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명절상에 시어머니보다 먼저 앉는 며느리가 어딨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여보, 그냥 일어나자. 응?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죠. 하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은 준비되었지만 그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욱 여사는 상머리에 자리를 잡으며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은 대대로 전통을 지켜왔어. 어른 먼저, 남자 먼저. 이게 바로 가문의 체면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들었죠. 며느리가 상머리에 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 집안의 법도는 변하지 않아. 정욱 여사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수저를 들었고 여자들은 그 뒤를 따랐어요. 하윤은 기계적으로 밥을 입에 넣었죠.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민석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힐끗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괜찮지? 그가 작게 물었어요. 하윤은 짧게 대답했죠. 응.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불편한 듯 자리를 고쳐 앉았어요. 민석아,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밝게 답했어요. 네. 큰아버지. 올해 승진도 앞두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역시 우리 집안 장손이야. 체면을 세워주는구나. 체면.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하윤은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민석의 승진에는 자신의 지원도 한몫했죠. 밤늦게까지 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준비했고 중요한 미팅 전날에는 옷차림까지 신경 써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윤 씨는 언제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할 거예요?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 말에 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정옥 여사가 냉랭하게 웃었습니다. 일을 하는 건 좋아. 하지만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되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 하윤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체면. 또 체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과 가정을 모두 소중히 여깁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나 정옥 여사는 코웃음을 쳤죠. 둘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거야. 여자는 집안을 지켜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체면이란다. 민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옹호하는 대신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윤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깨달았죠. 그는 평생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이 하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해. 그냥 맞춰줘. 응?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하윤에게는 그저 비겁하게 들렸어요. 체면. 그 한 단어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돌덩이처럼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정옥 여사는 찻잔을 들며 하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윤아, 출판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겉으로는 관심 어린 질문 같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 뒤에 무엇이 따라올지를요.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하윤이 정중하게 답했죠. 정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편집자라. 그게 며느리 체면 세우는 일이니? 하루 종일 남자들이랑 사무실에 앉아 있고.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윤은 숨을 고르며 답했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부심? 정옥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집안일은 언제 배웠니? 아, 그러고 보니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날카롭게 이어갔죠. 아버지도 없이 자랐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은 그녀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하시며 그녀를 키우셨죠. 하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머니였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정옥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죠. 아니야. 내 말이 틀렸니? 아버지가 있었으면 여자가 어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웠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며느리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옥 여사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지금 말 대답까지 하는구나. 역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박씨 집안의 여자가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여?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감싸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왜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여 있었죠. 집에서 내가 얼마나 말했어? 여기선 조용히 있으라고. 하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이해가 아니라 불편함과 짜증만 가득했어요. 민석 씨. 하윤이 작게 불렀지만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아, 내가 너무 봐줬어. 정옥 여사가 아들을 나무랐어요. 아버지도 없이 자란 애를 데려와서 이 고생이야. 내가 반대했잖아.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녀의 말에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향해 냉랭하게 말했죠. 일어나. 나가서 정리 좀 하고 와. 그는 아내를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동정도, 연민도 아닌 그저 불편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들이었죠. 그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나가서 머리 좀 식혀.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왜 맨날 어머니 속을 썩이는 거야? 한 번쯤은 맞춰줄 수 있잖아. 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가, 그녀의 삶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 모욕 앞에서 그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선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죠. 이 굴욕을, 이 상처를 그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윤은 현관 밖 계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안의 냉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죠. 하지만 가슴 속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들어가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그는 아내의 감정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걱정했죠.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 방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답했죠.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넘어가자고. 사과. 하윤이 일어서며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어머니가 모욕당했는데, 제 삶이 부정당했는데,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안에서 다 들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우리 집안 분위기 알잖아. 굳이 그렇게 대들 필요 있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잖아. 한 귀로 듣고 흘려요?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요? 당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제 가정을 모욕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흘려들어요? 민석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그래.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어. 인정할게. 근데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왜 맞받아쳐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 그는 여전히 아내의 상처보다 상황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맞받아쳤다고요? 하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당신은 왜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내잖아요. 저는 지켜주다니 무슨 소리야? 민석의 목소리도 높아졌죠. 어머니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라고? 우리 집안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 거예요? 하윤이 담담히 물었어요. 결혼했잖아요. 이제는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살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효도하는 게 죄야? 어머니 말씀 듣는 게 문제야? 넌 아버지도 없이 자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 그 순간 저도 어머니와 같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집 자식이라고? 민석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죠.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도 결국 어머니와 똑같았네요.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본 게 아니라 그저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만 본 거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집 자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윤아, 진정해. 민석이 다가오려 했지만 하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그러나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상황을 무마하려는 말처럼 들렸어요. 미안하다고요? 하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슬픔만 가득했어요. 5년이에요. 민석 씨,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각시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계속 말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오고 어머니 눈치 보고 제 일을 포기하라는 말에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당신을 사랑했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었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야. 민석이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죠. 가족이라면 지켜줘야 해요. 가족이라면 편을 들어줘야 해요.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민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 난 미칠 것 같아. 왜 너는 조금만 참지 못해?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는 여전히 아내의 고통이 아닌 자신의 불편함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를 만든 게 저예요? 제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원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아내로서 대우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넌 너무 예민해. 민석이 고함쳤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참고 사는데 왜 너만 유난이야? 어머니가 한두 마디 하면 어때? 그냥 흘려들으면 되잖아. 그의 말에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난이라고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게 유난인가요? 제 삶이 부정당하는 게 유난인가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민석 씨. 하지만 당신 눈에는 그저 말 안 듣는 며느리로만 보이나 봐요.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평생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건 포기한 거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밤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와 같은 방에 있었지만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새벽부터 주방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일어났으면 나와봐. 정옥 여사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윤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민석의 사촌들까지. 어제 일로 얘기 좀 하자. 정옥 여사가 상머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거였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태도를 바로잡아야겠어. 하윤은 식탁 끝에 섰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마치 심판을 받는 죄인처럼. 그녀는 서 있어야 했죠.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지 5년이 됐지? 정옥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어. 내가 변하길 기다렸지. 근데 어제 내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정옥 여사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없이 자란 애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잘못이었나 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니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지.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같은 말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하윤이 입을 열려 하자 정옥 여사가 손을 들어막았죠. 입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조용히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야?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박씨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죠.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어도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직, 성실. 정옥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며느리의 덕목이야? 며느리는 시댁을 섬기고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을 지켜야 해. 근데 넌 직장 다니느라 집안일은 뒷전이고 어른한테는 대들고 이게 내가 말하는 정직이고 성실이야? 큰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옥이 말이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다른 친척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하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사과해. 정옥 여사가 명령했습니다. 어제 어른한테 대든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어요. 오직 권력만 있었죠. 하윤은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이 그 위에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하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옥 여사의 얼굴이 붉게 변했죠. 뭐라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고 제 삶을 부정하고 제 존재를 짓밟는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이 버릇없는 것이 정옥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내가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맞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정옥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민서가 정옥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 좀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민석이 황급히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 어머니께 사과하고 끝내자. 하윤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창피함과 짜증만 가득했어요. 당신도 똑같네요.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죠. 그 순간 하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억압, 모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좋아요. 하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집안을 뒤흔들 만큼 컸죠. 정말 좋아요.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섰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체면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윤아, 진정해. 민석이 다가오려 했지만 하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진정해요? 그녀가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당신들은 저한테 5년 동안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래요? 하윤은 상머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옥 여사가 서 있었어요. 제 어머니를 모욕했죠.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하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옥 여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하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의 체면이요? 전통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녀는 식탁 위를 내려다봤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보였죠.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윤의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보다 음식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거치가 중요한 전통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윤아,
안 돼! 민석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윤은 양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세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딴 게 전통이라면 그녀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쾅, 콰르르릉. 식탁이 뒤집혔습니다. 국그릇이 공중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찌개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죠. 전과 나물들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음식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전통 따위 필요 없어요. 하윤이 절규했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탕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죠. 붉은 국물이 하얀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 정옥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안 음식을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널린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친척들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식탁을 뒤엎다니. 큰아버지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아! 민석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윤은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죠. 손 떼요. 손대지 마세요.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제 팔을 잡을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하윤은 뒤집힌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널린 음식들, 깨진 그릇들, 벽에 튄 국물. 그것이 마치 자신의 지난 5년 같았어요. 산산조각난 자존심, 짓밟힌 존엄, 흩어진 꿈들. 이게 당신들의 전통이에요. 하윤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고 존엄을 빼앗는 게 전통이라면 저는 이런 전통 따위 필요 없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이혼이야. 이혼. 정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민석이한테는 아깝지. 아버지도 없는 집 자식이 감히 우리 집안에.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어요.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어요. 저도 이제 나갈 거예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밑에서 그릇 조각이 바스락거렸죠. 그녀는 그것들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짓밟는 것처럼요. 현관문을 열며 하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충격에 빠진 친척들, 분노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 5년 동안 감사했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죠. 이제야 알았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배운 건 전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윤은 그 집을 떠났어요. 뒤에서는 정옥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 집안 망신을 저런 것을 며느리로. 하지만 하윤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윤은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떤 것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죠. 5년 동안 모았던 것들은 모두 그 집에 두고 왔습니다. 어차피 그곳에서의 삶은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친정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하윤아,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었죠. 그제야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결국 미안할 거 없어. 어머니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가 잘한 거야.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해.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내 딸이고 한 사람이잖니. 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더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밤, 하윤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윤아, 기억해. 내가 만든 밥상은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야 해. 남이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하윤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돌아와. 어머니한테 사과하면 돼.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하윤은 단호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민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깟 딜로 이혼까지 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하윤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깟 일이라고요? 제 존재가 부정당한 게 그깟 일인가요?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제가 왜 떠났는지. 하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년간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정서적 학대의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민석 가족이 그녀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무시와 차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이혼 조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욱 여사는 하윤을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멀쩡한 식탁을 뒤엎는 사람이 정상이야? 우리 민석이가 피해자야. 하지만 하윤의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죠. 5년간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모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하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특히 아버지 없이 자라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정욱 여사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은 결정적이었죠. 민석이 아내를 방관하고 오히려 비난했던 문자들도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진 날,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8천만 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는 엄숙하게 답했죠. 5년간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합당한 배상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하윤을 민석이 붙잡았습니다. 하윤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8천만 원이면 내 전 재산인데. 하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웃었어요. 너무하다고요. 5년 동안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제게 한 짓에 비하면 싼 거예요. 당신은 저를 아내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하윤이 똑바로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안의 하인처럼 여겼죠? 8천만 원으로 제 존엄을 돌려받는 거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에요. 통장 번호 알려드릴 테니 기한 내에 입금하세요. 정옥 여사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돈이 목적이었구나.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였어. 그녀가 소리쳤어요. 하윤은 여유롭게 그녀를 마주봤죠. 어머니, 제가 노린 건 돈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죠. 근데 그걸 못 받았으니 돈으로라도 받아야죠.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서 8천만 원을. 정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제 같은 것? 5년 동안 그렇게 부르셨죠. 아버지 없는 집 자식,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은 사람. 근데 있잖아요, 어머니. 하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 같은 거지 법으로 당신 아들한테서 8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은 제가 당신네 집안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증명했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정옥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윤은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너 같은 거지, 맞아요. 어머니처럼 남을 짓밟으며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요. 민석이 다시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제발 좀 생각해봐. 8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 어머니 수술비도 있고. 하윤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민석 씨. 5년 동안 저는 제 정신건강을 망쳐가며 그 집에서 살았어요. 제 치료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말이죠.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수술비가 걱정되면 그동안 제게 쏟아부은 그 에너지로 돈을 벌어보세요. 저를 모욕하는 데 쓴 시간의 절반만 일했어도 벌써 모았을 거예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하윤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위자료는 다음 주까지 입금해주세요. 기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달 후, 하윤의 계좌에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내 5년의 가격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죠.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하윤은 그 돈으로 조금 더 넓은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밀린 병원비를 드렸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제가 떳떳하게 번 돈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주었죠.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출판사로 복직한 하윤은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하윤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졌달까? 하윤은 미소 지었죠. 제 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제 가치를 제대로 받았고요. 몇 달 후, 하윤은 우연히 민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강등되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고 그 스트레스로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야기였죠. 하윤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죠? 정옥 여사는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한테 8천만 원 뜯긴 집으로 소문났다고 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에 큰 금이 간 거였죠. 하윤은 그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체면 하시더니 결국 끈으로 망신당하시네요.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글의 제목은 가문의 식탁이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모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부수고 당당하게 보상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죠. 원고를 완성하는 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윤은 그것을 자신이 일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에게 보였어요. 이거 출간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편집장은 원고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죠. 좋은 글이에요. 하윤 씨. 책이 출간된 건 이혼 1년 후였습니다. 가문의 식탁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댁에서 억압받던 수많은 여성들이 댓글을 남겼죠. 위자료 8천만 원 받은 부분에서 소리쳤어요. 저도 용기 내서 제 권리 찾을게요. 통쾌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윤은 작은 카페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죠. 시댁에서의 고통,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그럼에도 떠나지 못하는 두려움. 하윤 씨는 어떻게 그 용기를 내셨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5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말이에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해요. 저는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제 5년치 고통의 값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참지만 말고 맞서 싸우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하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하셨어요. 당신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8천만 원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내 자리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그곳은 억압받는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고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어느 봄날 하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옆에는 그녀가 직접 내린 커피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구나. 크고 화려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당하고 떳떳한 진짜 자신의 행복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책 읽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무섭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하윤은 답장을 보냈죠.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게 당신의 정당한 몫이에요. 응원할게요. 저녁이 되자 하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깔끔한 투룸 아파트. 그녀가 정당하게 받은 돈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렸죠.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하윤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책을 위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식탁을 차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용기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으며 계속 글을 썼어요. 민석과 정욱 여사는 아마 지금도 그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윤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죠. 진짜 자신으로 사는 삶, 존중받는 삶,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윤이 찾아낸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윤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8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이 가치 있다는 증명이었고 부당함에 맞서 싸운 승리의 증표였죠. 하윤은 그 돈을 쓸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당하게 찾아낸 내 몫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